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다. 조별리그와 32강 토너먼트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16강 무대에 접어들었다. 매일 밤 열리는 경기들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히고 때로는 환호성을 터지게 한다.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그렇게 신비로운 곳이다. 어떤 팀이 승리할지, 누가 영웅이 될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곳. 하지만 오늘 새벽 경기는 그 예측 불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브라질 대표팀과 노르웨이 대표팀의 16강 경기. 들어본 순간 누구나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건 경기가 아니라 일방통행이겠거니 하는 생각 말이다. 피파 랭킹 6위,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브라질. 그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당당했다. 조별리그에서 모로코와 무승부를 거뒀지만 하이티와 스코틀랜드를 3대 0으로 무난하게 꺾었다. 32강에서도 일본을 2대 1로 이겼다. 물론 경기력이 뛰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회 내내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팀이었다. 스타 선수들이 많았다. 개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경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반면 노르웨이는 어땠을까? 피파 랭킹 31위. 결코 약팀이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브라질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팀이었다. 다만 노르웨이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엘링 홀란드.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공격수. 이번 대회에서 그는 이미 4경기에서 골을 터뜨렸다. 세네갈, 코트디바르, 이라크 같은 팀들을 상대로 맹활약했다. 하지만 프랑스 같은 강팀 앞에서는 1대 4로 참패를 당했다. 이것이 노르웨이의 현실이었다. 스타 선수는 있지만 팀 전력 자체는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축구 팬들은 이 경기에 대해 같은 예상을 했다. 브라질이 주도하고 노르웨이는 수비적으로 지킨 후 홀란드를 통한 역습만 노리는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 종이 위의 전력 차이는 명백했다. 브라질의 선수들이 개인 능력에서 훨씬 우수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브루노 기마란스, 마테우스 쿠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같은 B클럽 소속 스타들이 있었다. 한 경기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노르웨이가 초반부터 놀라운 공격적 전술을 펼친 것이다. 전방 압박, 강한 중원 장악, 브라질의 빌드업을 끊고 그들의 진영에서 공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작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었다. 이것이 일어난 순간 경기의 판도가 뒤집혔다. 전반전 볼점유율은 36대 64. 거의 믿기지 않는 수치였다. 브라질이 공을 잡지 못했다. 아니, 공을 잡으려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했다. 노르웨이의 압박 앞에서 브라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는 모습이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찬스까지 내줬다. 2분에는 파트릭 베르그의 완벽한 오른발 슈팅이 네트를 흔들 뻔했지만 다행히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었다. 6분에는 세트피스에서 나온 위협적인 헤더. 브라질은 경기 초반부터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원에서 밀려도 그들은 빠른 역습으로 대응했다. 마테우스 쿠냐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벽한 PK를 얻어냈다. 이것은 리드를 잡을 절호의 기회였다. 브루노 기마란스가 킥을 맡았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슈팅. 골키퍼 윌란에게 쉽게 막혔다. 브라질의 첫 번째 빅찬스는 그렇게 무산되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됐다. 전반전 중반쯤부터 브라질이 노르웨이의 압박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15분, 하양의 측면 돌파와 슈팅. 18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크로스. 30분,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의 완벽한 왼쪽 측면 돌파와 골문 앞의 결정적인 크로스.
모두 윌란 골키퍼의 미친 선방에 막혔다. 브라질은 실질적인 찬스가 노르웨이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골키퍼의 선방쇼 때문이었다. 양팀의 결정적인 찬스 놀이는 계속됐다. 노르웨이도 기회가 없지 않았다. 36분 마틴 웨데고르의 슈팅은 타이밍이 늦었고 43분에 그의 슈팅은 수비수에게 막혔다. 추가 시간에도 웨데고르는 단독 찬스를 놓쳤다. 결국 전반전은 양팀 모두 결정적인 미스를 거듭한 끝에 0대0으로 막을 내렸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을 때 모두가 브라질의 변화를 기대했다. 안첼로티 감독이 무언가 손을 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기는 전반전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브라질은 여전히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개인 드리블 돌파에만 의존했다. 측면 공격. 그것이 브라질의 거의 유일한 공격 패턴이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 축구의 가장 큰 문제였다. 분명히 브라질에는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팀 플레이, 빌드업, 패턴 플레이로는 거의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모든 것이 비니시우스라는 한 선수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그는 개인 능력으로 측면을 무너뜨리고 크로스를 올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현대 축구는 그런 식의 단순한 공격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특히 월드컵 무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안첼로티 감독의 스타일이 수비에 엄격한 규율을 두면서 공격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브라질은 그 자율성이 무질서로 변해버렸다. 패스 플레이가 없었다. 포메이션 기반의 체계적인 공격이 없었다. 그냥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조기 축구에 가까웠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전술인지 드러났다. 후반전 초반, 브라질은 노르웨이의 계속된 압박 속에서도 몇 가지 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골키퍼 윌란이 계속해서 좋은 선방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슈팅의 정확도 자체가 떨어졌다. 브라질 선수들은 마치 경기의 흐름에 밀려 서둘러 슈팅을 날리는 것처럼 보였다. 침착함이 없었다. 59분, 브라질은 교체 투입된 엔드릭 선수를 투입했다. 신선한 피를 넣으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에게 거의 즉시 완벽한 기회가 왔다. 골키퍼와의 1대1 찬스. 이것은 명백한 빅찬스였다. 하지만 엔드릭은 그것을 놓쳤다. 이 순간 브라질의 불안감이 커졌다. 도대체 언제 골을 넣지? 그런 생각이 선수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경기는 점점 브라질에게 불리해지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여전히 수비를 잘하고 있었고 역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특히 엘링 홀란드는 골문 앞에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브라질의 수비, 특히 풀백들이 측면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었다. 이것이 위험 신호였다. 브라질이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네이마르 선수를 투입했다. 또 다른 스타의 등장. 팀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으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네이마르는 충분한 활동량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브라질은 네이마르의 투입으로 인해 수비적 균형이 깨져버렸다. 남은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야 했다. 네이마르의 투입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홀란드가 골문 앞에서 완벽한 찬스를 놓치기도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일 뿐이었다. 브라질은 지쳐 보였다. 경기의 리듬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공격만 시도했다. 하지만 그 공격들은 조직적이지 않았다.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였다. 75분을 넘어가면서 경기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느 팀이든 한 골만 터지면 경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브라질은 이기고 싶었다. 노르웨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양팀 모두 극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78분, 일이 터졌다. 홀란드의 헤더 슈팅.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방향.
골문 구석을 갈랐다. 노르웨이가 1대 0으로 앞서갔다. 브라질에게는 악몽 같은 순간이었다. 약팀이라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먼저 선제골을 내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골이 아니었다. 이것은 브라질의 모든 예상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브라질은 물론 즉시 대응했다.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다. 수비 라인을 높였다. 골키퍼 알리송까지 거의 미드필드에 나갈 정도로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오히려 더욱 조직적으로 수비했다. 그리고 역습을 노렸다. 89분, 홀란드가 다시 한번 터졌다. 이번에는 맨발 슈팅. 미쳐버린 슈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완벽했다. 골문 구석을 또다시 갈랐다. 2대 0. 브라질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 약팀에게 2골을 내주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었다. 월드컵 무대에서의 대실수였다. 90+7분, 브라질에게 마지막 희망이 왔다. PK 찬스. 네이마르가 그것을 골로 만들었다. 2대 1.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경기는 끝났다.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상대로 2대 1로 승리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이변. 월드컵 역사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추가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브라질을 무너뜨렸을까? 경기 영상을 다시 분석해보면 브라질의 패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전술적 문제, 정신적 취약성, 그리고 개인 의존도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브라질의 공격 전술을 살펴보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개인 드리블 돌파. 이것이 브라질의 거의 유일한 공격 패턴이었다. 양측면에서의 크로스 플레이. 중원을 통한 빌드업이나 패턴 플레이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현대 축구에서는 극도로 위험한 전술이다. 왜냐하면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면 그 선수가 막히면 공격이 멈추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간파했다. 비니시우스를 막자. 그것이 그들의 전술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전반전 내내 비니시우스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했다. 풀백 2명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막으려고 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원천 차단했다. 그러자 브라질의 공격이 마비되었다. 다른 선수들이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는 분명히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았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하양, 심지어 네이마르까지. 하지만 그들은 비니시우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팀의 플레이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선수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했다. 미드필더들의 공격 지원이 부족했다. 전체적인 움직임이 조직적이지 않았다. 반면 노르웨이는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제한된 공격 자원으로도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홀란드라는 공격수 하나는 있었지만 그를 위한 팀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었다. 미드필더들이 그를 지원했다. 측면 풀백들이 크로스를 올려줬다. 전체 팀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팀 플레이의 중요성이었다. 또한 브라질의 수비 문제도 있었다. 네이마르를 투입한 후 브라질의 수비 라인이 극도로 높아졌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골키퍼 알리송의 위치도 매우 불안정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홀란드의 2골 모두 브라질의 높은 수비 라인을 이용한 역습 상황에서 나왔다. 브라질의 중원 점유도 매우 약했다. 초반에는 노르웨이에게 완전히 밀렸다. 중원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전체 경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비니시우스의 측면 플레이는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지만 중원의 약함은 팀 전체에 큰 부담을 주었다. 골키퍼가 계속해서 위험한 슈팅을 막아야 했다.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려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브라질의 정신 상태였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들은 조급해 보였다. 예상 밖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 노르웨이의 강한 압박 앞에서 패닉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평소 같으면 쉽게 처리했을 상황들이 문제가 되었다.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다. 공의 흐름이 끊겼다. 선수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골키퍼 윌란의 활약이었다. 분명히 그는 경기 중 여러 번 좋은 선방을 했다. 하지만 브라질 입장에서는 그 선방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그런 일방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경기 흐름상 결국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브라질은 많은 찬스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이것은 멘탈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었다. 브라질의 교체 전술도 의문의 여지가 많았다. 59분에 투입한 엔드릭은 즉시 큰 찬스를 놓쳤다. 이것은 선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를 투입한 타이밍과 방식의 문제였다. 그리고 네이마르의 투입도 마찬가지였다. 네이마르는 분명히 뛰어난 선수지만 경기 흐름이 이미 치우쳐진 상황에서 그를 넣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전반전부터 노르웨이가 보여준 공격적인 압박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후반전에도 기본적인 공격 전술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단순히 선수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전술 자체를 바꿔야 했을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미드필더의 구성을 바꾼다거나 공격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하는 식의 변화 말이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브라질은 끝까지 같은 패턴으로 싸웠다. 비니시우스의 측면 플레이. 그것만 반복했다. 노르웨이는 그것을 완벽하게 읽고 대응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브라질의 피로도는 높아졌고 노르웨이의 자신감은 높아졌다. 이것이 결국 홀란드의 2골로 이어졌다. 또한 브라질의 개인 기량 과신도 있었다. 분명히 비니시우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등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다. 하지만 개인 기량만으로는 월드컵을 이길 수 없다. 팀 플레이, 전술, 정신력이 모두 필요하다. 브라질은 그중 일부만 가지고 있었다. 개인 기량은 있었지만 팀 플레이는 부족했다. 전술은 단순했다. 정신력도 흔들렸다. 이것이 바로 월드컵의 진실이었다. 최고의 선수들을 모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어떻게 조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어떻게 한 팀으로서 행동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결과를 좌우한다. 브라질은 이 교훈을 오늘 새벽 경기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 대가는 16강 탈락이었다. 브라질의 한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얼마나 구조적인지 알 수 있다. 단순히 한 경기의 부진이 아니라 팀 전체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브라질이 이번 대회 내내 보여준 축구의 방식이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이 선수를 빼고는 브라질의 경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는 확실히 뛰어난 선수였다. 측면에서의 스피드, 드리블의 기술, 슈팅 능력.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브라질의 모든 공격이 그에게 의존했다는 것이다. 좌측면 공격이 무너지면 브라질의 공격도 함께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팀의 구성과 전술의 문제였다. 미드필더들이 공격을 주도하지 못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나 하양 같은 선수들도 자신들의 진영에서는 활약했지만 공격의 흐름을 만들지는 못했다. 마치 비니시우스가 공을 가져야만 무언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바로 개인 축구였다. 브라질의 이번 월드컵 여정을 되짚어보면 이 문제는 조별리그부터 있었다. 모로코전 1대1 무승부. 이 경기에서도 브라질은 압도적인 선수 자원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거뒀다. 왜일까? 팀 플레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IT와 스코틀랜드전에서 3대 0으로 이긴 것도 사실 상대팀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전 2대1 승리도 힘들었다. 이미 그때부터 신호는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르웨이전에서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니시우스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브라질이 얼마나 무기력했다는 것이다. 전반전 초반 노르웨이의 풀백 2명이 그를 집중 마크했다. 그러자 좌측면 공격이 완전히 멈췄다. 브라질은 우측면으로 플레이를 옮기려고 시도했지만 우측면의 공격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하양이나 다른 선수들이 그것을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중원의 약함도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노르웨이의 강한 압박 앞에서 브라질의 미드필더들은 공을 받기만 해도 어려워했다. 브루노 기마란스와 마테우스 쿠냐는 분명 좋은 선수들이었지만 이 경기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을 받으면 즉시 압박을 받았다. 빌드업을 시도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공은 측면으로만 나갔다. 비니시우스로, 또 비니시우스로. 이런 상황에서 골키퍼 윌란의 활약은 브라질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었다. 한편으로는 당신이 넣지 못하는 골을 상대도 넣지 못하게 해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슈팅이 계속 막힌다는 것을 의미했다. 현대 축구에서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심리적 요소. 찬스를 계속 놓친다는 것은 선수들의 집중력과 자신감을 서서히 빼앗는다. 그리고 경기가 길어질수록 그 누적이 커진다. 후반전으로 넘어오면서 브라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59분 엔드릭의 투입이 그 신호였다. 그는 경기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완벽한 1대1 찬스를 놓쳤다. 이것은 단순한 미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브라질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했다. 더 이상 침착한 플레이가 없었다. 기회가 오면 무조건 쏘려는 강박관념이 생겼다. 정확성이 떨어졌다. 네이마르의 투입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분명 뛰어난 선수였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충분한 활동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부상 복귀 후라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투입으로 인해 브라질의 수비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풀백들의 위치가 불안정해졌다. 수비 중원이 노출되었다. 윙어들의 수비 책임이 늘어났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두 번째 골로 이어졌다. 89분 홀란드의 맨발 슈팅. 이것은 브라질의 높은 수비 라인을 이용한 역습이었다. 수비수들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었다. 그래서 공간이 생겼다. 홀란드는 그 공간을 정확히 읽고 움직였다. 골키퍼 알리송도 이미 나와 있었다. 그 결과 완벽한 슈팅이 골문 구석을 갈랐다. 브라질의 후반전 경기력을 분석하면 점점 더 무질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반부터 노르웨이의 압박에 밀려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더욱 무리하게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더욱 역공에 노출되었다. 이것은 악순환이었다. 공격 실패 더욱 공격 더욱 큰 실패.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브라질이 역전의 기회를 몇 번 마주쳤다는 것이다. 전반전 9분의 PK, 여러 번의 크로스 기회, 59분 엔드릭의 빅찬스. 이 모든 것들이 취해졌다면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은 그것들을 모두 놓쳤다. 그리고 결국 패배했다. 더욱 슬픈 것은 이 경기 후에야 브라질이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첼로티 감독은 아마도 후반전에 왜 더 빨리 전술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할 것이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니시우스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개인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사실 브라질에게 이 경기는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경기가 예선이었다면 브라질은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팀플레이의 중요성, 전술의 유연성, 개인 의존도의 위험성.
이 모든 것들을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16강 경기였다. 바로 다음은 탈락이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다. 브라질의 한계는 단순히 노르웨이전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현대 축구에서 개인 의존도가 높은 팀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많이 모아도 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못하면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브라질이 이 경기에서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었다.